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트로. 지난 100년 동안 한민족의 역사 연구는 진화를 멈추었다. 좀 도발적인 인트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한 질문 4가지를 하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는 문외한입니다. 문 밖에 있는 건달입니다. 공부 시작한 지 불과 한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평생 40~50년을 역사 연구를 하신 분들, 또 학사, 석사, 박사 정규 과정을 밟으신 분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평생 45년을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더라도 이 경쟁력이 뭔가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들하고 하는 방식으로 프로치 해가지고는 동부가 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 나름 독특한 방식을 몇 가지 채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4번째가 컨텐츠 중에 가장 핵심인데요.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땅, 모르는 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는 이것도 이번에 제가 좀 새롭게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고유명사, 특히 지명 같은 것은 한 군데 고착되어 있죠. 근데 5,00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보니까 이 고유명사라는 게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여기저기 옮아 다니더라. 그럼 그 지명이 5,000년 동안 어떻게 옮아 다녔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앞에 쭉 말씀드린 걸 종합을 해서 그럼 지난 5,000년 동안에 우리 한민족과 진화족 사이의 국경은 어땠는가를 짧게 리뷰를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로서 왜 우리나라 역사 연구가 현재처럼 100년 동안 진화는커녕 퇴보를 하고 있는가? 엄청난 타부와 도그마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탈파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국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에 진화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차이나죠. 우리가 흔히 인도진화, 반도 남진화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하고 진화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화는 진나라 친에서 온 거죠. 진나라라 해봐야 현재 중국 영토의 근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현재처럼 거대한 중국과 거대한 13억, 14억에 이르는 중국인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상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화족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너무 작죠, 인구가. 사방천리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과거 역사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한 용어는 진화족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요, 지난 100년 동안에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연구는 진화를 멈추었다라는 주제입니다. 1920년도에 일본의 오다 쇼고라는 분이 내신 아동용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1948년 신석호 선생이 내신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우리의 생활입니다. 내지는 이렇고요. 그래서 바로 1948년도 판하고 현재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리키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비교를 해보죠. 옛날 일제시대 때 고조선이죠. 지금은요, 고조선 지도 자체가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문화, 범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다음 고대 제국 똑같습니다. 고구려 옛날 사진을 보면요, 이쪽 끝에 대능하 쪽까지 고구려 영토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현재 여화, 유역까지 우리 고구려 최대 영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일제시대 때보다 땅이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발해 강력을 보더라도 이 지도를 보면 오른쪽 끝에 흥령강 끝까지 발해 영토입니다. 요새 교과서를 보면 송화강 정도까지 발해 영토로 되어 있죠. 오히려 일제시대 때 가리키는 것보다 더 좁은 영토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라 때는 대동강, 지금도 대동강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도 왼쪽 서계가 압록강 똑같습니다. 옛날 책을 보니까 조선지도가 없는데요. 가름할 수 있는 게 정모병자호란 약도 보시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이 경계로 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체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고조선 지도는 현재 없습니다.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한사군은 동일하고 고구려 영토는 일제시대 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통일신라 동일하고 발해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고려, 조선 동일하죠. 제가 지난 100년 동안의 한민족의 역사 연구는 진화를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퇴보를 했다. 제가 조금 이상한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 세 가지 분야에서 오히려 일제시대 때보다 역사적이 더 퇴보를 했다. 먼저 고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국토가 아니고 관련 문화 범위. 도대체 왜 우리나라 고조선의 국토 영토 어디까지였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지 저는 그 이유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개정 7판 교과서가 나왔는데 개정 6판에 보면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동이족의 분포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지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요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산해관이 있던 부분까지는 충분히 고조선의 영역이었고 그 아랫부분에 점을 치놓은 것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산동반도 끝입니다. 우익라는 동쪽 오랑캐가 살은 땅인데요. 이 지도는 대만에서 출간한 중국 역사 지도입니다. 끝에 보면 우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바이두백과에 들어가서 우이라고 치보면 우이 문화가 중국 문화로 융합이 됐다. 우이 문화가 멀리 조선반도로 전파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두백과에서 이 정도로 표현한다는 것은 중국 나라 전체가 동북공정에 휩싸이려는 입장에서 이 정도 표현한 것은 최대한 표현입니다. 우이 문화가 중국 문화하고 완전히 다르다. 우이라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1705년에 우공추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구주분역도라는 지도가 실려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이라는 족이 산동반도에 살던 우이라는 족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하구주도라는 지도인데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바로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즉 우이다. 그러니까 산동반도에 살던 우이는 바로 한민족이다. 뭐 결정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의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고구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두 선생이 쓰신 통전이라는 책인데요. 통전에 보면 변방동이 고구려 전에 빨간 부분이 보이시죠? 동서 육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후한 때는 사방, 남북, 동서 이천리였는데 위나라 때 천리 정도로 줄었고 수나라 때 점점 커져서 동서 육천리가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방 이천리, 사방 천리로 줄었다가 수나라 때 동서 육천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교과서를 보면 동서 삼천리, 남북 삼천리입니다. 이게 고구려 때 최대 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럼 세 번째 발해를 보시죠. 발해는요, 대저영이 북쪽을 병탄을 해서 땅이 사방 5천리입니다. 이 요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서는 발해가 있던 당대 역사책이죠. 여기서는 사방 5천리고 부여, 옥저, 변환, 조선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 나라 땅을 모두 다 차지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신당서라는 책 자체가 상당히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역사 왜곡이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사방 오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과서에서 나온 지도를 보면 대충 이 계산을 해보면 동서가 4천리, 남북이 2,500리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작게 표현이 되어 있죠. 대략 저희들이 중국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의 본토를 사방 5천리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비해서 고구려를 보면 동서 6천리, 남북을 조금 좁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발해를 그려보면 사방 5천리가 이 정도 땅입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을 차지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 진화족이나 우리나라 조상이나 거의 차지했던 땅이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더 넓을 수도 있다. 진나라보다는 발해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히 진시 황제가 통일한 땅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고 우리가 차지했던 발해나 고구려는 상당히 좁은 땅이다 라고 선입감을 갖고 있죠.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역사 연구는 진화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압록강 남쪽에 있었을까요? 압록강 북쪽에 있었을까요? 오, 되게 남쪽이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것은 모든 교과서나 모든 자료에서는 이 고조선이라는 게 평양 부근에 있었으니까 압록강 남쪽에 있었다라고 대부분 생각들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읍 자체가 평양이니까 압록강 남쪽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고지도를 보시죠. 역대지리지장도라는 지도는 꽤 유명한 지도죠. 중국에서 만들어 세계 최초의 역사 지도집이다 라고 자랑할 정도인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19사 지리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요. 압록강 조선 보이시죠? 압록강 훨씬 위쪽에 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도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 지금의 요하를 그때 압록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현대 지도로 표현을 해보면 장성이 있고 요동, 요수가 있고 압록수가 있고 조선 땅은 여기가 조선 땅입니다. 그다음에 1616년에 나온 19사략 통고라는 책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원본을 못 가지고 있는 지도인데요.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록강 북쪽에 조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경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죠. 이 하버드 옌칭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책인데요. 보시면 우공구주 및 검, 지금의 군현 산하를 그렸다라는 지도겠죠. 확대를 하면 압록강, 조선. 이 압록강은 현재 요하를 말합니다. 요하 훨씬 위쪽에 조선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중앙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도인데요. 우공구주 지도라는 지도입니다. 빨간 인장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확대를 하면 압록수 북쪽에 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은 압록강 남쪽에 있었나요? 북쪽에 있었나요? 답은 고조선의 도읍은 압록강 북쪽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백이숙제가 진화족, 중국 사람인가 우리 한민족인가? 그리고 백이숙제의 고향인 고죽국이라는 나라는 진화 계열 국가인가 우리 한민족 계열 국가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 고죽국이란 나라 이야기할 때는 백이숙제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책이 나오고
교과서에도 저희들은 수양선을 바라보며 이래가 배웠습니다. 성산문 선생이 쓰신 시죠. 뭐 누구나 다 백이숙제는 중국 사람이고, 왜냐하면 백이숙제 이야기는 사마천 사기열전 제일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중국 사람이지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공부를 해보니까 백이숙제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인 고죽국은 한민족의 국가고 특히 고조선의 거수국, 제후국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고조선은 엄청나게 방대했습니다. 중국 진화계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대한 민족이었고요. 그 형태는 연방 형태입니다. 제왕홍기를 보면 고조선이 신라, 고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 맥 모두를 아울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 실록 7위지를 봐도 조선, 신라, 고려, 남북, 옥저, 동북, 부여, 예맥 모두 당군이 다스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처럼 그 당시는 고조선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고조선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군은 사람이 아니죠. 고조선 연방의 연방 대통령을 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당군 왕검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당군의 이름이 왕검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고조선 연방의 제후국, 거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수국 중에 하나가 고죽국입니다. 고지도를 보시죠. 일본에서 나온 당토명성도회라는 책에 보시면 영평부 총도라는 지도가 나오는데요. 영평부 위쪽에 고조선성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보시면 고죽국, 그 옆에 백이숙제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고죽국이 있었던 거죠. 백이숙제묘는 소설에 나오는 무덤이 아니고 실제 얼마 전까지 문화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실제 존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진도 남아있죠. 그 위치가 대략 영평부가 이쪽입니다. 고문헌을 보시죠. 수서를 보시죠. 수양제가 고구려를 상당히 좀 꼴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작전을 짜면서 자기 책사인 배국한테 물어봅니다.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요, 수서, 구당서, 신당서 거의 비슷하게 글자 한두 개 틀리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배구가 말하기를 고구려라는 땅은 본래 고죽국이다. 주나라 때 기자를 봉했고 한나라 때 한사군 또는 한삼군, 그리고 진나라 때는 요동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 고죽국, 기자가 왔던데 한사군, 한삼군, 요동 땅이 다 같은 지역이죠.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평부 지역입니다. 여기에 고구려, 고죽국, 기자봉지, 한상군, 한사군, 요동 땅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런 중국 정사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없이 중국 정사 24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놀랬죠. 저도 평생 알기로 한상군이라는 것은 평양 땅에 있었고, 위만조선도 평양에서 망했고, 고조선도 평양에 있었고, 이렇게 배웠는데 중국의 정사 24사, 25사, 중국이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갖는 이 정통 역사책에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고죽국이란 나라가 고조선의 제후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진화 국가들의 나라 이름은 무조건 한자입니다. 이 중국의 24사, 25사나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 자기들 진화 계통 국가 이름에서 두 개 이름자가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요, 순, 우, 하, 상, 주, 한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한나라를 부를 때 동안, 서한, 전한, 후한 이렇게 부르는 거는 후대 사람들이 그 당시 한나라가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 있던 한이 전한이고 뒤에 있던 한이 후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원래 당시에는 무조건 한자로 부릅니다. 고죽은 두 자죠. 이미 여기에서 이거는 진화계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죽을 해석을 해보면요, 외로운 대나무. 무슨 나라 이름이 그래? 외로운 대나무입니까? 이게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수필 쓰는 것도 아니고, 대략 북경 동쪽의 한자말 중에서 뜻풀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대략 한민족 또는 만주계통 말을 음차라고 보시면 큰 대가가 없죠. 음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중국 사람들이 가구가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발음을 뭐 비슷하게 코카콜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시할 말이 없으니까 한자말로 따온 것을 음차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몽이라는 이름도 강개토 대항비를 보니까 추모라는 우리말을 한자말로 쓰니까 주몽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죽도 고추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고추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따져보니까요, 우리나라 말에 고추가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고구려 때요.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배운 기억나시죠? 이 삼국지를 보면 위서동 이전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때 직책이 상가대로 패자 고추가 뭐 등등 아주 중요 직책 중에 하나인데, 고추가가 누구냐면 왕의 피부치 중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임명을 해서 지방에 제후로 보내는 거죠. 고추가에서 가는 우리가 님자, 어머님, 아버님 할 때 님자고, 고추를 한자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고죽으로 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다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구려 때 직책 아니냐. 물론 고구려라는 나라가 고조선의 여러 가지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지만 직접 고조선 때 고추라는 직책을 쓴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무려 1400년이나 된 두로 영언이라는 분의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이 비문에서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위 한자가 보이시죠? 조선, 건국, 고죽, 위군입니다. 조선이 나라를 세웠는데 고죽을 위군으로 삼았다. 조선이 고죽국을 만들고 거기다가 고추가를 한 명 보냈다. 그래서 군주가 되도록 했다. 아주 결정적인 문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은 기자를 봉한 땅이고 고죽 백의의 나라다. 바로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선이 기자가 온 땅이고 고죽 백의의 나라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백의 숙제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진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입니다. 고죽국은 진화계 국가가 아니고 한민족의 국가입니다. 고조선의 반개 거수국 중에 하나인데 가장 서쪽에 있다 보니까 사마천의 눈이 띈 거죠. 그래서 조선을 표현하기로 고죽국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럼 세 번째요. 요수 요화라는 강이 고문원을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강이 과연 같은 강일까요? 다른 강일까요? 뭐 상식은 뭐 같다는 강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강입니다. 이 강은 이것도 중국의 바이두백과인데요. 바이두백과의 요하를 치보면 지금 요동 땅에 있는 요하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수를 치보면요, 옛날의 요하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 지도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글에 표시를 하면 이쪽에 요수가 있습니다. 북경 한참 밑에 제나라 위에 산동반도 사이에 요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두백과에서 이미 요수와 요하는 다른 강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뭐 이거는 더 이상 최고의 바텀라인으로 봐야죠. 바이두백과에서 표현한 거는요. 중국 사람 전체는 아니겠죠. 중에서 아주 앞서 있는 지리학자들은 요수와 요하는 완전 다른 강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중국 한전을 찾아보면 요라는 말은 멀다. 그래서 지리학에서 보면 멀리 국경 부근 또는 북경 너머에 있는 땅을 요라고 했고, 그쪽에 흐르는 강을 요화 또는 요수라고 했고, 거기에 동쪽을 요동, 거기에 서쪽을 요서라고 불렀다는 거죠. 고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1584년에 만든 법계 알립도라는 책에 나오는 남선 부주도라는 지도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요라는 게 보이시죠? 국경 근처에 멀리 있는 땅을 요라고 불렀고, 그 요 건너편에 보면 고려라고 보이시죠? 이게 고구려입니다. 답은 요수와 요하는 완전히 다른 강이다.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두산과 장백산은 같은 산입니까? 다른 산입니까? 같은 산이죠. 되게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같은 산을 장백산이다 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때는 달랐다가 지금은 같은 산이 됐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분기점이 청나라 강희제 때 1712년, 1718년 이때가 우리나라 조선 숙종 때인데요. 그때부터 이 희비가 갈립니다. 1712년이 무슨 연도냐면 백두산에 정계비가 세워지던 때입니다. 그리고 1718년에는 거기에 정계비를 세우고 나서 지도를 만들죠. 황려, 전람도. 이 지도가 그 이후 거의 100년 동안 동북아시아 표준 지도가 됩니다. 엄청난 역사 왜곡이 들어가 있는 지도죠. 원래 백두산은 여기 있었습니다. 현재 백두산의 동북쪽 철저리, 여기 있는 산을 장백산, 백두산, 불함산, 태백산이라고 저희들은 불렀는데, 강희제가 백두산 정계비를 이쪽에 세우고 나서 원래 있던 백두산과 장백산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고지도에 그대로 남아있죠. 1266년도에 나온 남송여지도인데요. 이거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지도의 탁본입니다. 모사본을 보시죠. 오른쪽 위를 보면 장백산, 장백봉 보이시죠? 한반도는 훨씬 남쪽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0년도에 나온 거란국지에 거란지리 지도가 실려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와 장백산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그 사이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숲을 지나야 장백산이 나옵니다. 다른 판본인데요.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장백산은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1666년도에 난 천하고금 대총 편람도라는 지도인데요. 서울역사박물관에 2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장백산하고 백두산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죠. 장백산은 만리장성 한참 위에 있고 백두산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인데요. 마찬가지로 장백산과 백두산이 완전히 다른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66년도에 나온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도는 북쪽 지방 상하를 좀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위도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확대를 넣어보면 위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장백산과 백두산은 완전히 다른 산이죠. 이 지도가 상당히 재미난 지도인데요. 17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천하도 중국 13성도라는 지도입니다. 하나가 미국의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지도인데요.
이 왼쪽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13성도인데 우리나라 부분을 확대를 하면 먼저 백두산과 장백산은 완전히 다른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백두산은 조선 위에 있고 장백산은 저 위에 만리장성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 있는데요. 천하제일관, 이거는 산해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령현에 있는 산해관입니다. 우리가 관광할 때 많이 가죠.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만리장성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유네스코에 등록해 놓은 성인데요. 그 성이 리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리어자를 쓸 때는요, 고구려를 줄인 말입니다. 고구려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말하는 것은 산해관까지는 중국 사람들이 지었고 산해관부터 쭉 오른쪽에 가는 성은 고구려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이 지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는 미국 외 도서관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 대형 도서관에서도 거의 동일한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똑같죠. 백두산, 장백산은 완전히 틀리고 산해관이 있고 그 오른쪽에 조금 희미하게 보입니다만은 리어성입니다. 이게 고구려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만 보시죠. 완전히 다른 산으로 표시된 지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 구경하러 가자 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뭐 당연히 함경북도 쪽으로 갔겠죠. 근데 실제 옛날 역사책을 보면 함경도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요동반도 한가운데로, 요동반도 한가운데하고 백두산하고는 천몇백 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백두산 구경하러 함경도로 가지 않고 요동반도로 갔을까요? 이 황경련 선생은 대제학까지 하셨으니까 학문으로서는 우리나라 최고봉까지 오르신 분이죠. 이분이 쓴 시 중에서요, 영행문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자 원본은 이렇고 이게 강한집이라는 책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 원본이고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삼차하의 수원은 백두산에서 나오니 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삼차는 지금 요하를 가리키는 거고 요하의 물줄기가 백두산에서 나온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백두산에서는 압록강, 두만강이 나오죠. 요하는 저 위에서 나오는 거죠. 이분이요, 이 중국의 이 사행을 가면서 사신으로 가면서 시를 상당히 많이 남겼는데 시 중에서 많은 부분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봉황선, 영산관, 낭자산, 냉정, 요동, 천흥산 쭉 나오는데 이거를 쭉 나열을 해서 실제 지도 위에 제가 표시를 해보니까요, 어떤 행적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식입니다. 의주에서 출발을 해서 쭉 원래는 심양까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심양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이제 북경까지 가는 건데요. 이분은 심양에서 바로 북경으로 안 가고 심양에서 잠깐 쉬면서 농땡이를 치죠. 뭐를 하느냐 하면 백두산 구경을 갑니다. 백두산 구경을 가는데 영액성, 영액문이라는 곳에 백두산 구경을 가는 거거든요. 심양으로부터 영액성까지는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훈어라는 강이 있고 옛날에 그 강을 압록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양에서 영행문까지 가는 강을, 압록강을 배를 타고 올라와서 영행문에서 내려서 백두산 구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양에서 백두산 가려고 그러면 일로 가야죠. 근데 이 어른은 걸로 간 게 아니라 심양까지 갔다가 심양에서 영행문에 갔다가 영행문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시를 짓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저도 이런 시를 보고 해석을 하고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한 70년 동안 알았던 역사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왜곡되고 잘못됐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3차는 이 강이 3개가 만나니까 3차라 하는 거고요. 심양.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그 길이 압록강입니다. 끝이 영행성이라는 지역인데요. 제가 추정하기는 바로 여기가 당군께서 고조선을 만들었던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당한 거는요. 1712년 그 이후에는 강희제가 장백산을 옮기면서 지도상에 여러 개의 장백산들이 등장을 합니다. 1822년도 방청지리도를 보시면요. 이 부분을 학대를 해보면 장백산이 무려 4군데 나타납니다. 장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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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백산. 1842년도에 해국토지라는 지도를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장백산이 4군데 나타납니다. 장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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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백산. 1875년도에 조선전도. 이거는 일본의 육군 세작들이, 스파이들이 실제 밀정 역할을 하면서 만든 지도인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장백산이 3군데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 만주기행부도라는 지도인데요. 이것도 일본의 세작이 만든 지도인데 장백산이 무려 5군데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원래 있던 장백산을 없애고 강희제가 지금의 장백산, 백두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장백산의 위치가 확정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장백산, 저기도 장백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백두산과 장백산은 같은 산이기도 하고 다른 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 4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비니즘, 과도한 국수주의를 거부를 합니다. 이 쇼비니즘이라는 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광신적인 애국주의나 국수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죠. 시세말로 표현을 하면 국뽕, 환빠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만간 다가올 중국과의 역사전쟁에 돌입을 하려고 그러면요.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한 입각한 이 자료, 증거만을 돼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런 한국의 지도, 이런 지도를 보면 정말 가슴이 뿌듯하죠.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을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료들의 근거가 환난곡이라든지 교원사화라든지 이런 책들은 현재 위서 논쟁이 붙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역사전쟁에서 그냥 단칼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할 수 있는 자료는 중국의 정사 24사, 25사 또는 신뢰도가 확보된 사료를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고지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고지도를 약 1000장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편 모으다 보니까 신기하다 해서 지도를 한 1000장을 모았는데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인터넷에서 공개를 하고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할 작정인데요. 오래된 거는 뭐 기원전 25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지도, 마왕태 한무의 지도, 뭐 이런 지도도 있고 비석에 새겨진 지도, 뭐 중국의 국보로 된 지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지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도들은 중국에서 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이런 데서 구했죠. 중국은 자기 지도를 공개하는 순간 엄청난 역사 왜곡과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기 때문에 자기들 지도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인지 몰라도 최근 1, 2년 사이에 이 고지도들이 수도 없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박물관 도서관들이 폐쇄 상태에서 사람은 지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있던 자료를 디지털화하자 뭐 이런 식인데요. 제가 가장 고지도를 많이 구했던 곳은요.
미국의 의회 도서관, 하버드 대학 도서관,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연측연구소 도서관에도 고지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도 꽤 있죠. 그리고 일본의 내각문고, 일본의 국회도서관, 그리고 영국의 국립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의외로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도 고지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하나 구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시간이 하루 종일 지나갑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소리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적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지도들이 상당히 많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과거에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해서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빅데이터가 나오고 나서는 거꾸로 방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고문헌들은 거의 다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액세서빌리티가 좋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대규모로 축적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죠. 그걸 저희들이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제가 차별의 요소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논문, 텍스트로 쓰지 않겠다는 거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디오나 비디오로 만들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한 100편 제작 중에 있는데 제작되는 대로 윤순봉의 서재라는 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테라 인 코그니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지도 고문은 테라, 땅입니다. 테레토리, 테루아르, 땅이죠. 인, not, 부정에 대한 접두사죠. 코그니타, 코그니션, 인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땅을 테라 인 코그니타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미지의 땅이죠.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나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저쪽으로 갈 때는 그쪽에 뭐가 있는지 몰랐죠. 테라 인 코그니타가 있었습니다. 발견하고 나서 테라 인 코그니타가 테라 코그니타로 바뀌는 거죠. 저희들이 고지도를 볼 때는 중요한 것은요, 그 지도상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도에 무엇이 그려져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당시 지도를 그렸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 땅에 인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 없는가가 테라 인 코그니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 지도를 보죠. 1121년도에 만들어진 구역 수령도라는 지도죠. 사천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 지도인데요. 요거에 대한 모사본인데, 이 재미난 것은 당시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땅을 바다로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동쪽은 바다고 남쪽 일부도 바다지만 북쪽하고 서쪽은 당연히 땅이잖아요. 땅인데도 바다로 표시를 하고 이를 사해, 네개 바다다라고 불렀죠. 그리고 자기들이 인지하는 땅을 해의 안쪽이니까 해내라고 부르고 그 바깥쪽을 해외, 해외가 바로 테라 인 코그니타죠. 북쪽, 우리하고 관련되니까요. 북쪽을 보시면 북쪽에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진화족들이 인지하고 있던 땅의 끝이죠. 이 지도를 현재 구글에 찍어보면 텐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를 그렸을 때 진화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북쪽 땅의 끝은 텐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점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바로 역수라는 강이 흐르죠. 현재 이 역수하, 역하가 그 당시에 진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던 땅의 북쪽 끝이죠. 그것을 요수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로 보면 북경 아래쪽에 있는 대청하, 수계의 일부인데요. 이쪽까지가 중국 사람들의 천하죠. 그 다음에 1584년도에 나온 법계 알립도라는 지도를 보시면요.
동진단 국도. 동진단은 인도 사람들이 중국을 부를 때 동진단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북경 오른쪽에 요동 위에 백이숙제 나라가 있죠. 벌써 이 지도를 봐도 장성 밖에 그렸다는 것은 백이숙제 나라는 진화족의 나라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흐르는 강을 요수라고 해놨죠. 이게 지금의 난항거죠. 그다음 더 재미난 것은 1877년에 일본의 사작들이 그린 만주기행 부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며칠 동안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잘 그린 지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를 아주 많이 담고 숨겨져 있는 지도인데 좀 힘에서 잘 안 보이지만은 지도가 보면 중간에 쭉 잘려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본의 사작들이 땅끝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렸는데요. 이 윗부분은 땅과 지명과 산과 도읍을 다 그려놨는데 아랫부분은 공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땅과 이 사작이 알고 있었던 만주 땅이 틀린 거죠. 이 공란이 뭐냐면 여기가 우리 옛날에 조선 땅이죠. 조선 땅이니까 만주라고 안 본 겁니다. 이 사람은. 만주는 조선 위쪽을 만주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일본의 세작이 지도를 그렸을 때 테라 인코그니타가 된 거죠. 제가 지도에서 테라 인코그니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고문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최근에 빅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용례 중에 한 가지가 이 역사 연구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없는가를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쭉 지명을 적어봤습니다. 지명이라는 게 대개 그 당시 나라의 국경이라는 게 지금처럼 철책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강이나 산이나 산맥을 중심으로 국경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의 지형지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하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압록강 사이에 있는 유명한 지명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역하, 조백하, 갈석산, 난하, 소능하, 대능하, 어미로산, 요하, 압록강 쭉 나열을 했거든요. 이 나열을 했다는 이야기는 만일에 역하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의 압록강까지 누가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역사책을 쓴다 하면 반드시 언급해야 되고 누가 사행길을 갔다 오면 반드시 일기로 남겨야 되는 지면들을 쭉 나열을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위에서 아래는요, 연도순으로 쭉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연도수는 중국의 24사, 25사죠. 제일 위에가 사마천사기고 제일 아래가 청사고입니다. 그럼 이런 표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표를 놓고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중국 사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서치를 해서 각각의 역사책에 이 지명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동그라미를 쳐보면 이런 동그라미가 치집니다. 한눈에 보셔도 이 경향성을 알 수가 있죠. 크게 사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아래 청사고는 최근의 책이니까요. 이 청사고에서는 모든 지명이 다 나타납니다. 제일 위에 사마천사기에서는 지명이 두 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역수, 하나가 갈석산. 그러니까 사마천 선생이 사기라는 책을 쓸 당시에 자기 머릿속에 있던 땅의 끝은 역수와 갈석산까지라는 거죠. 역수, 역하. 역수와 갈석산까지가 사마천 머릿속에 있는 천하의 전체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위만조선이 기원전 108년, 109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쓸 당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마천은 친구나 사돈 팔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위만조선 전쟁에 참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당대 기록입니다. 당대 기록을 사마천이 사기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만조선이 멸망을 하고
그다음 거기 한사군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평양 부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요동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아주 소수 의견이 칼석산 부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위만조선이 어디 있었느냐? 세 군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평양, 어떤 사람들은 요하, 어떤 사람은 칼석산이라고 하는데, 아까 저게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땅은요, 사마천 머릿속에 존재 자체를 안 했던 땅입니다. 테라 인 코그니타였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쓸 당시에 뭐라고 썼든지 간에 사마천은 칼석산 부근에 위만조선이 있었고 거기에 위만이 망하고 나서 한사군이 만들어졌다라고 책을 쓴 거죠. 그런데 후대 사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역사 조작과 역사 왜곡을 한 거죠. 만일에 이 당시에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 중간사이에 있는 지명들 중에 최소한 서너 개는 나와야 됩니다. 이 사마천이란 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하면 이게 서양으로 따지면 헤로도토스하고 맞먹는 뭐 거의 맞비견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역사책을 쓰기 위해서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이 중국 땅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촬영을 하고 이런 아주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분이 만일에 칼석산부터 평양까지 실제 사람이 갔다라고 하면 아마 본인이 거기까지 가봤을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모든 자료를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지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두 가지죠. 첫째 하나는 사마천이 역사책을 쓰면서 직무유기를 했다. 사고로서 자기 자세를 지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한나라 무제가 날털 비행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평양까지 가서 공수부대를 떨어뜨려서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다시 공수부대로 돌아왔다 라고 하면 평양에 한사군이 있는 거 맞습니다. 두 개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사군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의 칼석산 부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라 인 코그니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지도나 문헌을 볼 때 무엇이 있는가 보다 무엇이 없는가를 통해서 역사의 허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고유명사가 마치 보통 명사처럼 발이 달린 것처럼 옮아 다닌다는 거죠. 예컨대 먼저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동이라는 이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대개 동이 하면 동쪽 오랑캐고 우리 한민족을 진화족들이 비하할 때 부르는 이름이 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이 흐름과 이동과 역사가 있는 거죠. 먼저 질문입니다. 공자가 동이족인가요? 맞습니다. 공자가 동이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나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이족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가 주나라고 여기가 노나라니까 공자는 당연히 동이족이죠. 그런데 공자가 한민족인가요? 아니죠. 공자는 진화족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족 사이에서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동이족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다가 호안서에 보면 이 동이열전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우리 한민족을 동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이 한국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재미난 것은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를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충주에 가면 고구려비가 있죠. 우리나라 국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동이 매금토. 동이는 매금의 땅이다. 매금은 마리간을 매금이라고 하죠. 마리간이라는 게 신라 왕의 별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라를 깔보고 동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 때 보면 성종 시절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동이, 동쪽 오랑캐로 불렀습니다. 양성지가
왕한테 올리는 글을 보면 동이는 일본으로서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동쪽 오랑캐다라고 부른 거죠. 일본 내에서도 교토 사람들이 에도 촌놈들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에도 촌놈들 중에서 거친 사무라이들을 동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동이라는 말은 종족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낮추어서 부를 때 동이라고 부른 거죠. 대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동이족이었죠. 그러다가 우리 한민족 전체가 동이족이 됐다가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로 동이를 이야기했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을 동이라고 그랬고 교토 사람들은 에도 사람들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이란 말이 얼마 다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5천년 정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 하나만 들으라고 하면 요수, 요하, 요동, 요서라는 요라는 글자인데요. 식민사관의 반도사관의 가정은 요하와 요수는 같은 강이고 그 위치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라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역사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딱 이 가정, 이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이냐? 노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수, 요하, 요동, 요서라는 고유명사도 마찬가지로 마치 발이 달린 보통 명사처럼 이동을 했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원전 2000년 당시 하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은 현재의 역수 또는 역수하인데요. 이 강을 당시 여수라고 불렸죠. 그 다음에 신하족들이 이 역수를 건너오자 국경은 조금 이동을 하고 현재의 조백하가 여수로 됩니다. 그 이후에 연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동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현재의 나나가 여수가 되는데요. 이 여수는 그 뒤에 유수로 이름이 바뀐 후 마지막에 난하가 되죠. 그 다음 한참 지나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대릉하까지 진출을 하면서 대릉하를 여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1000년 전후에 요나라가 생기고 요나라가 현재의 요하까지 진출을 하면서 당시 요동반도 한가운데를 흐르던 요하를 처음으로 요하라고 부르는 거죠. 요컨대 요수는 4번에 걸쳐서 위치 이동을 했고 요하는 위치 이동을 한 적이 없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역수를 요수로 불렀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앞서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조백하도 뛰어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나나를 요수라고 불렀다라는 건데요. 1247년에 만들어진 추리도 현재 소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중국이 국보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 가치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추리도는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탁본인데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장성이 보이시죠? 그 왼편에 갈석산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요수라고 뚜렷이 보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나나를 당시에 요수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1136년에 만들어진 우적도라는 비석에 새겨진 지도를 보시죠. 탁본이고요. 이 모사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미 지금의 나나가 유수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훨씬 동쪽에 요수가 있습니다.
이 요수가 바로 지금의 대릉하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요 나라가 생기면서 요동반도 한가운데를 흐르는 현재 요하에서 고려와 국경을 이루었죠. 이때부터 요하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그 이전에는 요수 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요나라 역사를 그린 요사부터 요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수와 요하의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소라고 불렀던 거죠. 이상 여기까지 요수, 요하, 요동, 요소의 이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압록강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4번이나 이동을 했습니다. 먼저 삼국유사를 보시죠. 고구려 때 도읍은 안시성, 일명 안정홀로서 요수의 북쪽에 있었다는 거죠. 이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281년도는 이미 요나라 때 현재의 요하를 요하 또는 요수라고 불렀을 때죠. 그런데 그 요수 요하를 일명 압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민강이라고 한다는 거죠. 먼저 진화족 입장에서는 요가 멀다는 뜻이니까 국경 또는 국경 너머 멀리 있는 아득한 강을 요수라고 불렀던 거죠.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 보면 안민강, 편안할 안자에 백성민자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강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요하가 국경에 있는 방어선 또는 해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압록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그 유명한 두우 선생께서 통전에서 압록수에 대해서 물빛이 오리머리 같아서 예로부터 그리 이름 붙였다. 그러니까 오리 앞자에 풀을 녹자로 쓴 거죠. 오리머리가 풀었기 때문에 압록이라 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대부분의 오리머리는 갈색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청둥오리머리가 푸른색인 경우가 있죠.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4가지로 쓰는데요. 강 또는 숫자로 부르니까 결국 압록은 이 2가지가 있죠. 하나가 푸를 녹자고 하나가 맑을 녹자입니다. 만일에 두 선생의 말이 맞다고 하면 맑을 녹자는 쓸 수 없는 거죠. 오리머리처럼 맑다? 오리머리가 투명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를 쓸 경우에는 되게 한민족이나 만주족의 말을 엄차한 거죠. 우리가 현재 압록강을 영어로 부를 때 얄루 리버라고 부르죠. 리얼이 2개죠. 그런데 중국어로 압록을 발음을 하면 야루입니다. 리얼이 2개가 아니고 하나죠. 그런데 이 야루란 말은요, 만주어 사전을 찾아보면 경계 또는 국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루강이라는 것은 국경에 있는 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요나라, 발해, 고려, 그다음 국례까지 해서 서로 이 영토에 대한 경쟁이 아주 극심했죠. 따라서 국경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이 만일 이동을 한다고 하면 국경을 나타내는 야루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현재의 훈허를 마자수 또는 압록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뒤에 발해의 강토가 점점 넓어지고 결국 나중에 사방 5천리까지 되는데요. 그때는 현재 요하 전체를 압록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참 지나서
조선 때 국경이 많이 후퇴를 하고 현재의 애하를 압록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1712년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고 1718년에 강희제가 황녀전람도라는 지도를 편찬한 이후부터 현재의 압록강을 압록강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현재의 호나를 마자수 또는 압록강이라고 불렀죠.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 당시의 8대강이 나옵니다. 신당서 표지고요. 이 부분인데요. 원문 그대로 보면 여기에 이 초록색 부분에 강 이름이 8개가 나오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요수, 폐수, 대요, 소요, 양수, 마자수, 압록수, 염난수 8개죠. 과연 이 강들의 위치가 어딜까요? 먼저 그 단초는 아까 보신 추리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당나라와 고구려가 국경을 이루었던 갈석산 부근에 요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동쪽을 쭉 보면 이 소요수라는 강이 보이시죠? 이게 현재의 요하 입구입니다. 북을지대 표시하면 여기가 요수, 여기가 소요수죠. 그 다음에 그 신당서에 실려 있는 내용 중에 마자수가 있는데 말갈의 백산에서 나온다. 신당서에서는 발해를 말갈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갈의 백산은 발해의 장백산에서 나온다는 거죠. 물빛 조리머리 같아서 압록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국내성 서쪽을 지나서 염난수와 같이 합치고 또 서남쪽으로 흘러서 안시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추리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장백산이 있고 말갈지가 있고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에 표시가 있는데 숫자는 보이는데 그 앞에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마자수 또는 압록수겠죠. 추가로 구글맵에 표시를 하면 지금의 호나, 여기가 당시 마자수 또는 압록수라고 불렀던 거죠. 추가로 몇 가지를 더 표시하면 여기에 장백산이 있고 장백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마자수 또는 압록강이죠. 국내성의 서쪽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염난수와 만나서 안시성을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 되면 이 다른 부분은 쉽게 나오죠. 추가로 지금의 동료하를 양수라고 불렀고 지금의 태자하를 해수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신당서 원문을 보면요. 고구려의 왕은 평양성에 사는데 남쪽에 해수가 흐르고 그리고 국내성과 한성이 있는데 별도 또 다른 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평양은 압록수의 동남쪽에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지도상에 그려보면 해수 북쪽 마자수 압록강 남쪽에 평양성이 있고 그다음 한참 밑에 현재 평양에 한성이 있었던 거죠. 평양, 국내성, 한성 세 곳에 있었는데요. 구글맵에 표시를 해보면 요동 한가운데 평양성이 있었고 그 조금 위쪽에 국내성이 있었고 현재 평양 자리에 한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현재 압록강변에 있는 지방에 국내성이 있었고 당시 한성이 있었던 곳에 평양성이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럼 두 번째요. 여화 전체를 압록강, 압록수로 불렀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발해가 들어서죠. 발해가 강토를 넓혀가면서 국경이 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현재의 여화 전체를 압록강이라고 불렀던 거죠. 801년 당나라 때 만들어진 가탐도리기라는 지리지가 있죠. 이 가탐이라는 분은 이 당나라 때 재상을 지내신 분인데요. 재상으로서의 능력은 평균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리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3000년 동안 지리학자 한 사람만 골라라. 그러니까 원픽이죠. 라고 하면 이 가탐이라는 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 중국의 수많은 지리지 중에서 토시 하나 바꿀 수 없을 정도만큼 정확하고 완벽한 지리지가 이 가탐도리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가탐도리기에서 보면 이 중국 산동반도 등주에서 출발을 해서 발해 왕성까지 가는 길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전도, 고사도, 덕물도를 지나서 일천리를 가면 압록강 당은포구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압록강 당은포구의 위치를 찾으면 당시 압록강이 나오겠죠. 미국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산동직례 성경해강도라는 이 군사용 지도가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아주 횡으로 길게 그려진 지도인데요. 신화인들은 이런 지도를 보고 해방만리도라고 하죠. 바다를 방어하는데 중국의 바다 전체 길이가 만리니까요. 그래서 해방만리 지도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 진화 국가의 해안선은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죠. 그런데 이런 2차원을 1차원으로 쭉 늘려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왼쪽 부분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금주, 그러니까 명나라의 동쪽 끝이 금주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편이 요하, 그 다음에 대릉하, 소릉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글 맵에 표시를 하면 금주, 요하, 대릉하, 소릉하 이쪽 위치죠. 그런데 요 앞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에 마전도, 고사도, 덕물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양방구, 그러니까 요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양방구라고 불렀던 거죠. 명나라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801년에 가탐도리기를 쓸 당시 마전도, 고사도, 덕물도를 지나서 당은포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명나라 때는 양방구로 바뀌었던 거죠. 밑에 보시면 요하도라는 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요부관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부근에 당은포구가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추정하는 거죠. 이 문헌을 봐도 명나라 정사인 명사를 보면 양방구관이라는 관이 있는데 바다로부터 오는 배가 이곳에서 요하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방구, 요하, 당은포구가 같은 곳에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 당나라 등주에서 출발을 해서 발해 왕성으로 가는 길을 복원을 하면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등주에서 압록강 당은포구까지는 바닷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당은포구에서는 작은 강배로 바꾸어서 압록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압록강 끝에서 내려서 땅길로 발해 왕성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인자수지라는 책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이 경사가 지금의 북경입니다. 북경 오른쪽 위에 압록강이 있죠. 저는 이 지도를 처음에 보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린 지도입니다. 요하 중에서 서요하, 그 중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표시한 거죠. 구글 지도에서 이 오른쪽을 압축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죠. 결국 이 지도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한 겁니다. 이 지도는 도서편에도 반복해서 나오고요. 이 지도는 우공회소라는 책에서는 제경도 황제의 도읍을 그린 지도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죠. 다만 이쪽에 보시면 여진 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진족이 살던 곳 왼쪽을 흐르는 강이니까 너무나 당연히 지금의 요하죠. 그 당시 요하를 압록강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1613년에 나온 도서편이라는 책에 또 다른 지도가 하나 실려 있는데요. 과이고금 형성지도라는 지도입니다. 중국과 오랑캐의 옛날과 현재의 땅 모양을 그린 지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요. 압록강이 보이시죠? 이게 현재 어디쯤 될까요? 그 바로 오른편 위에 이 추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옛날 숙신의 땅이다. 수나라 당나라 때 흑수말갈이 있었다. 당나라 초에 연주를 설치를 했고 흑수부가 있었다. 금나라 태조가 여기서 일어났고 금나라가 여기서 망했다. 발해의 요도가 있었다. 원나라 때는 만우부를 설치를 했다. 본족, 명나라 때는 200여 개의 도사위가 있다. 현재의 요동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록강은 현재의 요하죠. 거의 완벽한 증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 현재의 애하를 압록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구글맵을 보면 여기 흐르는 강을 애하라고 하죠. 그 위치가 현재의 압록강 입구 거의 다 가서 있죠. 1896년에 그려진 팔도지도 총론이라는 지도집인데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조선국 전도를 보시죠. 서쪽을 위로 하고 동쪽을 오른쪽으로 해서 눈에 익숙치는 않습니다. 왼쪽으로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눈이 익숙하시죠? 여기 보시면 강 하구에 대총강이라고 되어 있고 조금 올라가면 구련성이 있고 그 옆을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적어놨죠. 그 다음 지도는 평안도도라는 이름의 지도인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강 입구에 대총강, 그 위에 구련성, 그 옆을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 때 그려진 해좌전도라는 지도인데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 마찬가지로 대총강이 보이고 구련성이 보이고 그 오른편에 압록강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관서총도라는 지도를 보시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총강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구련성이 있고 그 옆을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해놨죠. 앞에서 본 태편의 지도는 한반도만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고요. 중국에서 그려진 지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도서편이라는 책인데요.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선도라는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보기에 조금 까다로운 지도인데요. 먼저 제일 밑에 개성부터 시작을 하죠. 그 북서쪽에 대동강이 보이죠. 그리고 그 위쪽에 대령강이 보입니다. 이 강이 현재의 압록강이죠. 이 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위쪽에 갑산, 삼수갑산 할 때 갑산하고 함경도가 보이시죠. 그 왼편에 있는 백산이 바로 백두산이겠죠. 그 다음에 왼편에 흐르는 강을 압록강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의 바로 애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심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하는 요동반도 가운데를 흐르는 거죠.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태백산이 보입니다. 이 태백산이 바로 원래 장백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압록강과 대령강 사이는 현재 요동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동 땅 한가운데에 평안도가 보이죠? 좀 이상하죠? 평안도가 요동 땅 한가운데 있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1700년도 초에 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지리학자인 당빌 선생이 그린 지도 두 편을 보시죠. 1730년에 독일에서 발행된 지도인데요. 그 저본은 이 당빌 지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요. 여기가 압록강, 여기가 백두산, 여기가 두만강이죠. 그런데 여기 핑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킹킹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핑안이 평안도고 킹킹이 함경도죠. 이 평안도를 보면요. 절반은 현재의 압록강 북서쪽에 있고 또 절반은 현재의 압록강 동남쪽에 있죠. 평안도 한가운데를 현재의 압록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32년에 나온 지도인데요. 마찬가지로 확대를 내보면 앞의 지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현재의 압록강이고 여기가 백두산, 여기가 현재의 두만강이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평안도인데요. 요동 땅 상당 부분을 평안도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애하라는 강이 어떻게 해서 압록강이라고 불렸을까요? 소위 말하는 유조변이라는 국경 때문입니다. 이 유조변은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은 유조변장, 유조변책 뭐 등등으로 불리죠. 버드나무 유자에 가지 조자, 변방 변자에 담 장자.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변방의 담장이다 라는 뜻이죠. 청나라 때 영토의 동쪽 끝을 만리장성처럼 성으로 산 게 아니고 살아있는 버드나무로 담장을 친 거죠. 이 그림은 1700년대에 이 청나라 정치인인 장부라는 선생이 그린 유조변의 그림입니다. 현재도 유조변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또 설명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청대 유조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3년도에 그려진 지도를 보면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유조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서쪽이 청나라 땅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 동쪽은 조선 땅이었겠죠. 그 다음에 1830년도에 서북 피하 양계 말릴람 지도라는 지도죠.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죠. 확대를 해보면 여기 빨간 줄로 꺼진 부분이 유조변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성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유조변을 통과하는 일종의 검문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청나라의 동쪽 끝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은 당연히 조선 땅입니다. 이 성경여지 전도를 보셔도 여기에 확대를 해서 보면 유조변이 보이시죠? 그런데 1880년도에 만들어진 중국, 일본, 한국 지도, 현재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유조변입니다. 그런데 애하가 이 녹색인데요. 유조변가를 흐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는 유조변이 국경이었고 국경에 애하가 흐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애하를 압록, 즉 국경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위에서 소개했던 1875년도 일본의 스파이들이 만든 조선 전도입니다. 이 윗부분을 학대에서 보면요, 이 빨간 부분이 유조변이고 이 녹색으로 그린 부분이 애하 부분이죠. 물론 조금의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조선과 청나라 국경에 유조변이 설치가 됐고 그 유조변가를 흐르는 강이 바로 애하였던 거죠. 그 다음에 규장각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해동지도라는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이미 이름이 애하가 애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압록강은 지금의 압록강을 압록강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예컨대 1700년대 초반에는 이미 이 조선의 국경이 많이 후퇴를 해서 현재 애하까지 밀려났고 그쪽에 청나라가 유조변을 설치를 했고 이 국경을 흐르는 강을 압록강, 압록수라고 불렀던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1712년 강희제가 숙종을 윽박질러서 현재의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또 1718년에 황제 전람도에 현재의 백두산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표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현재의 국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부터 현재의 압록강을 압록강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4개의 압록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고구려 시대 때만 하더라도 현재의 호나를 압록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해가 강토를 사방 5천리로 확대하면서부터 요하 전체를 압록강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발해가 망하고 나서 고려시대 때도 상당 기간 현재의 요하에서 요나라와 대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요하를 압록강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세종 때 조금 후퇴를 했다가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는 국경이 유조변까지 밀리면서 유조변을 흐르던 애하를 압록강이라고 부르다가 강희제 때 이 천리 땅을 날로 빼앗긴 이후에 현재 압록강을 압록강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여담으로 조금 다시 돌아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세 번째 애하를 압록강이라고 불렀을 때 그러면 현재 압록강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동여지도 고산자 김정호 선생께서 만드신 지도죠. 186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불과 16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압록강을 압록강이라고 불렀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실제 지도를 보시죠. 이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인데요.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원래는 낱장입니다만 전체를 펼쳐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확대를 해서 보면 현재 압록강 입구에 대총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연직연구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인데요. 여기도 확대를 해보면 대총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의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인데요. 여기도 확대를 해보면 대총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은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본이죠.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보면 대총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160년 전에도 압록강을 대총강이라고 불렀고 그 중에 지류 하나인 애하를 압록강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대동여지도 말고도 이 대총강이 나타나는 지도는 아주 여럿 있습니다. 이 보물로 지정된 해동지도 규장각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주부 지도를 보시면 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대총강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동총도라는 조선 전도를 보셔도 압록강 강구에 대총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의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국지도를 보셔도 확대를 해보면요. 마찬가지로 대총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북계 도, 원본이고요. 글자가 허리에서 잘 안 보입니다. 이 모사본인데요. 확대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대총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미의회 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조선지도도 확대를 하면 대총강. 마찬가지로 미의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국 팔도 지도를 봐도 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대총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우리가 애하를 압록강이라고 불렀을 당시에 현재 압록강은 대총강이라고 불렀다는 지도는 이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압록강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고유명사의 이동의 사례로서 평양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진화족들 역사책에 나오는 최초의 도읍지가 어딜까요? 현재로서는 사마천 사기보다 훨씬 더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 죽석인연이라는 책이죠. 별칭으로 급총기년 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재기를 보시면 순임금이 평양에서 요임금을 가두고 재위를 얻었다. 또 순임금이 평양에서 요임금을 석방을 했다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에서는 여순우 시대가 최고의 태평성세고 요임금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순임금을 발탁을 해서 임금으로 앉히고 순임금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을 물리고 당시 가장 똑똑했던 우임금한테 자리를 물러주었다라고 하는 소위 선양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자랑하고 있죠. 근데 이 죽석기년이라고 하는 죽간에 쓰여진 책을 보면요. 다 역사 조작이고 왜곡이라는 거죠. 순임금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임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은 후에 정권을 장악하고 그때서야 순임금을 풀어줬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평양이라는 거죠. 한세에 보면 요도평양이라고 나옵니다. 평양인데 요임금이 도읍을 했던 평양이라고 해서 요도평양이라고 쓰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평양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진화족의 평양이나 우리의 평양이나 이 고유명사지만 보통명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평평한 구렁 위에 있는 도읍지를 평양이라고 불렀던 거죠. 도읍지가 수시로 바뀌는데요. 도읍지가 바뀌면 평양이라는 이름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예컨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하면 서울은 고유명사죠. 그런데 미국의 서울은 어딥니까? 워싱턴 DC입니다 라고 하면 이때 서울은 보통명사죠. 그 나라의 도읍이 어딥니까? 수도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마찬가지로 평양은 특정 시점에는 고유명사지만 도읍이 이동을 하면 같이 따라 이동을 하는 보통명사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고구려 때의 도읍이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평양도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요. 장수왕 때 천도를 하고 결국 마지막 고구려가 멸망할 때 도읍이었던 평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닙니다. 현재 요동 한가운데 있는 요양을 평양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고려 때 서경을 현재의 평양을 서경으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도 아니죠. 고려 때는요. 현재 요동 한가운데 있는 요양을 서경으로 불렀던 겁니다. 도서편을 보시면 과외고금 형성지도라는 지도가 나오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요. 이 여동당 한가운데 남쪽은 조선이고 북쪽은 여직인데 그 밑에 추석이 있습니다. 정원, 당나라 때죠. 정원 때 당도부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현재 요양에 당도부가 있었죠. 예로부터 이러기를 고구려 때는 평양이라고 했고 그 후 그러니까 고려 때는 서경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도호부였던 요양이 고구려의 평양이었고 고려 때는 서경이었던 거죠. 요 나라의 역사책인 요사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북이 태무제가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왕이 거주하는 평양성에 이르게 하니 요의 동경이 본래 이곳이다. 당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이곳에 안동도부를 설치했다. 뒤에 발해의 대시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또 요사를 보면 983년에 남경을 동경으로 바꾸고 그 밑에 산하부로서 요양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때 평양은 요 나라 때 동경이고 그 산하에 요양이라는 부가 있었다는 거죠. 평양 이야기는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 5번째 주제에서는 특정 시점에는 고유명사가 한 군데 고착되어 있지만 5000년 역사를 놓고 보면 이 고유명사들이 마치 발이 달린 보통 명사처럼 여기저기를 옮아 다니는데요. 그 예로서 동이, 그리고 요수, 요하, 요동, 요소, 그리고 압록강, 그리고 평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네요. 제가 웬만한 강의 시간 잘 맞추는데 어제 서재에서 마지막 리허설 할 때도 어느 정도 말을 빨리 하니까 됐는데 아침에 혀가 굳어서 그런지 조금 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다 훨씬 더 상세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훨씬 더 정확한 자료까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나요? 중국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동북 역사 공정 왜곡하는 그 카운트 펀치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거국적으로 뭐 크게 이거 좀 이슈화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숙제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요 동북공정을 2002년부터 7년까지 5년 동안 중국이 했다라고 알고 있죠. 대부분 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 중국의 동북공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712년부터 강희제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장백산과 백두산 사이 철렬이를 정말 전쟁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거의 한 30년을 연구를 해서 지도를 그리고 그다음 목곡덕이라는 사람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숙종하고 단판을 지어서 피 한 방울 안 걸리고 천리 땅을 빼앗아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진행이 되다가 1900년도 초에 모택동으로부터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모든 논리, 담양 선생이선 뭐 중국의 역사 지도집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모택동이 시켜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 모택동이 이 중국 강력에 대한 그 욕심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즈들을 이래 뿌렸고 그거를 지금 시진핑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작업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그 동북공정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동북공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장백산공정이죠. 이 장백산공정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장백산의 흔적을 싹 다 지우고 지금의 백두산의 장백산의 흔적들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죠. 5000년 전부터 장백산은 여기였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선정 공정입니다.
우리 역사는 더 오래되었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소위 말하는 중국의 공자학당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그걸 전파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사실은 호주 같은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리장성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고 다음에 고구려성을 등록을 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되는 거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난 5년 동안에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 연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초토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안고 있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이 허들과 산이 있는데요. 이거를 아까 제가 타부와 도구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타부라는 금기상이거든요. 입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도구마라는 거는 이게 진실이야 무조건 믿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식민사관, 반도사관. 이게 첫 번째죠. 이게 1920년도에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사관이죠. 조선이란 나라는 처음에 기자, 그 다음 위만, 한사군으로 연결돼서 애시당초 북쪽은 태어날 때부터 식민지야. 그리고 남쪽은 우리 임나 정부가 그거를 지배를 했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식민지고 조선인들은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 주인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이 역사 지리로 나타난 게 반도사관입니다. 당신들 같은 노예들이 힘도 없는 종족들이 어떻게 한반도 밖을 벗어나가. 당신들은 기자, 위만, 한사군까지 역사의 전체가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게 반도사관이죠.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192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책, 그 다음 1948년도에 신숙호 선생이 쓰신 그 교과서, 그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그 역사책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소위 말하는 이 모태모아 사상인데요. 이 모태모아 사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제사를 지내고 어른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을 하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하는 이게 다 유교에서 온 모태모아 사상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되면 우리의 주권까지 스스로 포기를 하고 말살시키는 행위. 사실은 거기에는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 중국의 외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와서 대통령 어깨를 두드렸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당장 중국 대사 초안하고 시진핑 보고 공개 사과해라. 안 하면 뭐 거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중국의 사신들이 와서 왕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면 모든 신하들 다 자결해야죠. 그런데 어깨 툭툭 치면서 다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상황을 보면 시진핑이 하고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식민지였어 라고 시진핑이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란 자가 사실은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그래? 맞아? 하고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우연한 기회에 그거를 이야기하다가 발설이 됐단 말이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 나라 보고 저 나라는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식민지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주변국가 선진국들이 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국이 한국 보고 5,000년 동안 당신 나라는 우리의 식민지 나라였다라고 대통령 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아무런 반론이 없었다. 그건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당시 전 세계 지식인들은 야 이거 맞구나. 한국, 중국의 식민지 5천년 맞구나. 라고 아마 전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겁니다. 그 각인을 지우는 데는요. 경제 문제 5년 부러진 거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그 지식인들 머릿속에 그 잘못된 인식을 지우는 데는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그 사람들이 역사책을 쓰고 다는 사람들이거든요. 100년 이상이 걸릴지 그걸 모르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엄청난, 저는 한쪽을 토착 왜곡, 한쪽을 모태짱깨라고 부르는데 좀 표현이 강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 토착 왜곡들과 모태짱깨들이 타부와 도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역사 발전은 상당히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왜 마지막에 흥분을 하죠? 감사합니다.